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지민 미디어오늘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해놓고 보니까 소개를 잘못했네. 이재석 기자는 네, 그럴 줄 알았다 진행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죠? 늘 홍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잘 되고 있죠? 예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축구까지는요. 네, 오늘 주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제7광고란 노래 아십니까? 두 분은? 예, 저는 그러니까 뭐 저희 세대 노래는 당연히 아닙니다만 저희 그 KBS 퇴사한 홍사훈 기자가 네. 지금은 퇴사했죠. 그 7광구 취재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삽입된 그 노래를 제가 네. 들었었죠. 그러니까요. 제7광고라는 노래까지 나온 만큼 석유에 대한 염원을 갖고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인데 네. 그렇죠? 와, 가스와 석유가 엄청 뭐 140억 배럴 묻혀 있다라고 하는 깜짝 국정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번 요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국정 브리핑이었거든요. 그렇죠. 말 그대로 깜짝 국정 브리핑이었는데 왜 했을까? 갑자기 급조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뭐 저는 하여튼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도 뭐 정치 비평을 하는 자리는 아니고 언론 비평을 하는 자리니까 어떤 네. 커뮤니케이션 측면으로만 얘기하자면 네. 총선 이후에 그 지난번에 그 김치찌개 그 만찬도 우리가 다루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한번 기자회견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이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었고 이번에도 4분 정도의 브리핑만 있었고 질의응답도 전혀 없었고 대통령이 아직 석유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할 만큼 중차대한 것이라고 자체 판단을 했다면 네. 최소한 질의응답이라도 받든가 아니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준다든가 맥락 설명을 좀 해준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네. 이번에도 그냥 툭 던지듯이 그냥 고지하고 대통령은 퇴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급조됐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대통령실의 어떤 대언론 소통 방식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에도 재확인했다. 노준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국정 브리핑이라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되어 있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래요? 그 기자들이랑 김치찌개 만찬으로 불렸던 그 저녁 자리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그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는 여러 한계가 있었다라는 걸 말하면서 이런 국정 브리핑 같은 형태로 설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가 이게 정확한 이 발언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의 발언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또 그보다 좀 전에 직접 이렇게 그런 국가 정책에 대해서 나도 설명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또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과는 다른 뭐 기자회견이나 도어 스태핑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하는 것만큼은 하겠다라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였고 그래서 조금 더 의아한 것이 이렇게 새로운 걸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면 그 첫 번째 시작이 뭐가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왜 대통령이 지금 직접 하지라는 의문만 남긴 주제를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아니, 오랜 꿈이 실현된대잖아요. 석유가 나온다는데 지금. 근데 이게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사실 좀 어느 정도 요건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시급성도 있어야 될 거고 네. 대통령이 말하는 것의 의미가 중대성이 이제 중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책임성도 있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책임지고 뭔가를 말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놓고 봤을 때 이게 과연 맞는가? 그렇게 지금 시급성이나 중대성이나 이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책임성 같은 것들이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평가가 나오니까 더 의문이 커지는 거겠죠. 그 의견에 연말 대해서. 연초에 이제 시추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 시추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 브리핑을 하거나 발표하는 거는 당연히 이해가 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이 이렇게 먼저 나섬으로써 오히려 역설적으로 신뢰도를 깎아먹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기다려 봤다가 확실한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대통령이 발표를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그 부처 국장이 발표하는 게 있고 장관이 발표하는 게 있고 이런데 그러면 기준점이 뭐가 되느냐.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은 그럼 사안의 기준점이 뭐가 되느냐. 막 이게 흔들려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가 있긴 있더라고요. 정권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뭐 정무적 판단을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예, 그걸 뭐 앵커께서도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그럼요. 이번 사안이 거기에 해당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어찌 됐건 시추를 하는 데 있어서 거액의 돈이 들어가긴 들어가니까 장관 정도가
이번에 뭐 발표를 하고 이렇게 브리핑을 했었으면 딱 적당하지 않았을까. 예산을 쓰긴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추에서 성과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뭔가 이벤트성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4분짜리 대통령의 브리핑이다? 이거는 정말로 뭐 소통 방식이 그러니까 너무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변화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급했다라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자부가 대통령한테 보고한 게 국정 브리핑이 전날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이걸 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라는 게 브리핑이 굉장히 임박해서 보고가 됐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정무적이나 전략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져봤을 때 이게 정말 소통 강화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에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내부에서 과연 안 나왔는가. 이렇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은 음모론 성격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천공이 유튜브에서 우리가 산유국 된다고 했다더라. 이런 것들이랑 맞물리면서 또 온갖 해석들을 만들어내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해왔던 소통 방식이 보여줬던 그런 문제들을 그대로 다시 재현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그 방송에서 천공을 언급한 적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보니까 천공이 그 발언을 한 게 이제 업데이트된 거는 얼마 전이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게 1월이었다면서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전날 보고했다면서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제끼고 1월에 그러면 천공이 미리 알았다?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연결짓기는 좀 거시기하다. 천공 영상이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요. 사실 뭐 온갖 사안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대통령이 이왕 이렇게 브리핑을 할 거라면 차라리 시간을 좀 갖고 여유를 갖고 급조하지 않고 조금 더 많이 학습을 해서 대통령도 좀 질의응답을 어느 정도는 갖는다든가 혹은 설명을 할 때 부연 설명을 좀 덧붙인다든가 이런 형태를 차라리 하든가. 그러니까 이도저도 다 아닌 형태라서 그렇죠. 이게 뭐 좋은 소리가 나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음모론이라던가 지금 당장의 근거가 명확치 않은 것들이 부풀려져서 제기될 때는 설명이 돼야 될 부분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급했다. 네. 뭐냐면 그 국정 브리핑까지 가는 과정도 되게 급했는데 과정이 급했던 건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가 급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이중 급함이 이제 여기서 이제 예.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떠올랐던 게 루스벨트 대통령 때 노변 정담이라고. 그때 이제 라디오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어떤 뭐 한계가 있었을 뭐 그랬는지 뭐 물론 이제 연설이었지만 연설이죠. 노변 정담이라고 정기적으로 계속 대통령이 직접 국민한테 중요한 국정을 계속 이제 그 알리면서 연설했던 게 있었고 이걸 아마 이거는 거의 안 알려진 제한적으로만 알고 있을 사안일 텐데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에 루스벨트 대통령의 노변 정담을 벤치마킹한 그걸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방송사하고도 좀 어떤 실무 얘기가 좀 진행이 되다가 무산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그 무산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형식까지 이제 완결이 짓지 못했기 때문에 쌍방향이냐 일방향이냐 가지고 평가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도 루스벨트의 어떤 노변 정담과 비슷하게 대통령의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중요한 국정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걸 정기적으로 이걸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자체는 되게 좋은 거다, 바람직하다. 이걸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책임 있게 소상하게 발표를 그다음에 다른 뜻 없이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뭔가 이제 첫 출발이 좀 잘못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루즈벨트 노변 정담은 당시가 뭐 워낙에 오래전이니까 일방향도 이해가 되지만 그걸 벤치마킹한 게 이명박 정부 때 했잖아요. KBS에서 라디오 방송을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논란이 한참 컸던 이유가 그게 너무나 일방향이라서 문제다라는 그렇죠.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노변 정담의 형태가 쌍방향으로만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도 가능한데 그렇죠. 다만 이제 사안별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번 사안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안이냐 그게 그렇죠. 1번이고 2번은 모범 답안은 오바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그 끊임없는 대화 물론 본인이 달변이라 그렇기도 하겠지만 기자들이 더 이상 질문이 없을 때까지도 질문을 해라 그냥 시간을 다 터놓고 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 이런 거는 참 언제쯤 우리가 볼 수 있을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특별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가뭄에 콩나듯 하는 거니까 어차피 종합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정치, 사회, 뭐 외교안보 이런 식으로 가니까 종합하니까 수박 겉핥기가 되는데 정말로 국정 브리핑을 자주 한다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심화된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좋은 거잖아요. 이것이. 근데 지금
그렇게 되려면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국정브리핑을 끌고 가면서 질문도 받고 대답도 하고 학습이 돼야 돼. 학습이. 이게 돼야 되는 예. 거고 그게 되려면 국정 내용에 대한 숙지가 먼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국정브리핑 그게 돼 있었느냐 이것도 좀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저 되는 거고. 구체적인 거는 대통령이 말할 수 없는 영역이었고요. 애초에 이 부분은 워낙에 고도의 기술적인 단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제 특정 현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 순방 관련이라거나 또 이제 그 쇠고기 수입 관련이라거나 현안이 있으면 언급만 하고 나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들을 만약에 벤치마킹을 했다면 그거는 굉장히 선택적으로 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가스 석유 펑펑 나오면 우리나라한테 좋은 거죠. 아, 좋은 아, 거죠. 그쵸? 전 예. 제발 나오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정말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 할 정도로까지 정말로 현실성이 있는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는가? 언론은 당연히 또 검증 보도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도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그 참 이번에 또 KBS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이제 뭐 저도 자유롭고 경쾌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네. 예. 자유롭게 하세요. 발표 당일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던 그 당일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방송 3사 그 홈페이지를. 네. 예, JTBC까지 한 방송 4사를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메인 뉴스에서 이걸 처리했는가. KBS는 톱 뉴스부터 9곡지 리포트를 했고 그리고 10번째에 그 장관 인터뷰를 덧붙여서 사실상 이것은 석유가 발견됐을 때의 양입니다. 예, 그쵸. 이거는 예, 아무리 이거를 좋게 보려 해도 그 양이 너무나 많고 문제는 또 두 번째 문제는 검증성 보도가 전혀 없었어요. 물론 첫날에 검증을 꼼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오늘 대통령이 발표했는데 오늘 막 검증을 치밀하게 할 수는 원래 없잖아요. 깜짝 발표했으니까. 예, 그럼 뭐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의문 제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러한 점은 의문이 제기된다. 의문이 제기되는 점은 이러하다. 이런 꼭 별도 꼭지, 별도 리포트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고 유일하게 장관과의 그 토크 인터뷰에서 앵커가 그런 의문성 질문을 한두 개 던진 건 맞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장관이 답변을 했을 때 그것을 재반론할 수 있는 전문성을 앵커가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심화될 수가 없다. 그 의문 문제 제기가. 그런데 MBC하고 JTBC 얘기를 잠깐 하자면 MBC 같은 경우는 두 꼭진가 처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섣부르게 낙관론을 펴지 않겠다라는 편집 방향이 읽혔고요. JTBC는 인터뷰를 장관이 아니라 그 서울 과기대 교수인가를 인터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이거를 한번 좀 물어보겠다, 검증을 좀 해보겠다라는 편집 방향이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 바로 그날 액트지오라고 하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냐? 이상하다. 네. 뭐 유령 회사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돌았잖아요. 저한테도 왔어요. 어떤 지인이 이걸 좀 알아봐가지고 방송에서 좀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게 왔어요. 자 그러면 이미 언론이 시위 중에 이거 궁금한데 내지 의아한데라고 하는 게 나왔다면 이미 검증 포인트가 일단 하나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세간에 그런 얘기가 돌고 있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것이 말 그대로 유언비어에 기초한 낭설이라 고려할 필요조차 없는 거라면 물론 묵살할 수 있어요. 언론이. 근데 액트지오의 재해석 결과가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였잖아요. 네. 정부 발표 내용상으로도. 그러면 액트지오라고 하는 회사가 어느 정도나 신뢰성이 있는 회사인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검증의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간에서 당연히 그러니까 바로 그날 나왔던 그거에 대해서는 언론이 부응해서 취재하고 보도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됐느냐의 문제. 두 번째 더 들어가면 그럼 액트지오의 재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까지 할 정도로까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언론이 그러니까 전문 영역에 대한 자체적인 어떤 검증 능력이 없다면 전문가의 어떤 입을 빌려서든지 이게 기본 세트로 들어가 줬어야 되는 건데 기본이죠. 이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KBS처럼 대대적으로 보도를 애초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도량이 많으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거고 그 액트지오 같은 경우는 이게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기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 좀 이게 언급이 됐었거든요. 이미 직접 돌았어요. 낮에. 찾아가 보니 이렇다더라. 가정집이더라. 네, 가정집이라더라. 그리고 건물도 내놨다더라. 그런데 이게 나온 지 이제 한참 지나는 동안 언론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검증 취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걸 좀 찾아다니면서 이걸 검증하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뭐 현지에 있는 취재진이 찾아간 결과를 보도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예, 라디오에서 일부 패널들이 언급을 한 경우는 있었지만 직접 작성한 취재 기사로는 나온 적이 없었고 이제 다음 날 이르러서야 이제 오후에 이르러서 한국일보가 이제 온라인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더라라는 것들을 좀 언급을 하면서 기사가 조금씩 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액트지오 관련해서는 두 줄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약간 긍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액트지오가 이게 무슨 뭐 가정집에 주소가 돼 있고 뭐 직원도 몇 명 없고 뭐 연 매출이 뭐 얼마 되지도 않는 회사라서 여기에 그 분석을 맡기는 게 옳으냐라는 문제 제기는 응당 옳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까지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는 타당하고 유효한데 또 한편으로 두 번째 줄기는 또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취재를 해봤더니 소규모도 가능하더라 이런 취재도 있어요 사실은. 네.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소규모 컨설팅 부티크 형태로 운영되는 맞아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도를 한 게 있죠. 취재를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니까 단지 뭐 가정집 주소가 돼 있고 뭐 몇 명 직원이 없다는 것만으로 이 업체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취재도 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시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줄기 다 유효한 줄기잖아요. 그래서 언론이 되게 민첩하게 나름 이번 사안에 대해서 취재를 좀 해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저는 한편으로 했고 또 특히 뭐 이따가 앵커가 말씀하시겠지만 그 시사인의 단독 보도 그러니까 그 발표 우드사이드. 다음 날 호주 업체 관련한 그 단독 보도도 매우 민첩하게 사실은 그거를 포착해가지고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의 어떤 취재 역량이 그래도 꼼꼼하게 돋보이지 않나 또 어느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응답 보도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제 세간에서 의아하다, 궁금하다. 이거 뭐야? 이렇게 됐던 거에 대한 응답 보도. 응답 보도 이제 결국 이제 그 응답 보도의 그 응답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도 그래서 이제 그 당일날 그 이제 연락을 받고 알아보고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자문은 받았어요. 직원 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아니다. 않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번에 입국한 그 아브레오 고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이런 평가가 있다라는 얘기까지는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그 평가는 좋은 얘기였습니까? 아니면 안 그러니까 좋은 전문성 있는 사람이다. 나름 있다니까 네. 그 사람 괜찮다. 전문성이 전문가는 맞다라는 어떤 예, 이야기까지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언론사나 누군가 기자가 그렇게 해서 했다면 세간은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국제적으로 이런 평가가 있다라고 보도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것이. 그러니까 응답 보도라는 게 예 맞아요가 아니라 아닙니다도 응답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 빨리 검증을 해서 해주는 게 불필요한 억측이라든지 쓸데없는 논란을 어떤 불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과정인 것이죠. 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응답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하다가는 또 오보가 날 수가 있는 그렇죠. 것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도가 좀 어느 정도 양분되거나 뭐 내지는 이제 병립하는 그런 양상인 건데 기대감을 한쪽에서는 엄청 높이는 보도들이 나와요. 그 KBS 앵커가 한 것처럼 산유국의 꿈을 이룰 것 같다는 그런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지역 언론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나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리는 것 같은 TK 그런 지역에서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요. 예,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언론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기대감을 부풀리는 것은 아니고 의구심이 있고 대통령이 이걸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고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독자라던가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죠. 이렇게 기대를 부풀리면서 또 의문이 있다는 보도는 양적으로 밀려서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응답 보도가 나오기는 하지만 검증을 해야 될 것들이 초기에 나오지는 않고 장밋빛 전망이 나온 뒤에 좀 이렇게 뒤늦게 한 템포씩 늦게 나오는 것 같이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언론이 지금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보도가 무엇이었느냐가 결국에는 끝까지 이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뭐 공감을 하면서도 오늘은 제가 약간 긍정적인 얘기를 의외로 많이 하는데 시민들이 이 기사를 수용할 때도 저는 종합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 쏠려가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파봐야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겪어본 게 있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뭐 언론이 설령 뭐 산유국의 꿈 이런 단어를 쓴다 하여 뭐 거기에 뭐 휘둘리는 분들도 없습니다. 저도 없는 것 거기에는 같아요. 공감을 해요. 예, 왜냐하면 네. 시대가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예, 예. 그다음에 어떤 그 시민의 의식이라는 게 진짜 많이 성숙했구나라는 걸 저는 느끼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겪어봐서 과거와 비교하면 반응이라는 시민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네. 진짜 달라요. 그거는 야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지금 접근해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할 정도로까지 과거와 비교하면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아까 이제 검증 보도로 말씀해서 이제 두 번째 관례로 이야기했던 게 그러면 액트지오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이제 사실은 핵심적인 어떤 그 검증은 이건데 여기서 이제 중대한 어떤 요인으로 이제 끌어오는 게 바로 우드사이드의 철수거든요. 예. 네. 자 여기서 이제 이걸 매치를 시키면 아니 우드사이드는 철수를 했는데 액트지오는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 도대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당연히 지금 취재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아마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적인 대목일 것 바로 같고요. 그거죠. 예.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한 답변이 나올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예. 별로 이렇게 알맹이가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제 그 산자부하고 석유공사의 해명이 나왔던데 저는 그 해명 가지고는 해명이 안 되던데요 보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은 그 우드사이드가 어쨌든 2007년부터 탐사를 직접 맡았던 거는 맞는 거잖아요. 같이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철수를 시작을 한 것도 사실이라는 거고. 그 우드사이드가 더 오래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쭉 오랫동안 해온 했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액트지오 같은 경우는 자료를 분석해서 결과를 낸 거고, 그리고 우드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탐사 같은데 참여를 하면서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걸 평가를 한 결과 철수를 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내용은 없어요. 이제 다만 이 단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굉장히 그 앞에 JB타임즈에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철수하기로 결정해서 나간 시점과 그리고 액트지오의 심층 분석 맡긴 시점이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 사이에 그럼 무슨 자료가 들어갔길래 이렇게 뭐가 더 결론이 달라졌냐? 바뀌었느냐.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액트지오 말고 그럼 다른 데에는 의뢰를 어떻게 했을까? 다른 곳들에 의뢰를 했다면 어디에 했고 그런 곳에서는 무슨 의견이 나왔을까?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전 제일 이해한 대로 그러니까 저기 검증단을 왜 공개를 안 하죠? 그렇죠. 오히려 그냥 검증단을 공개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액터지오의 재해석 결과에 신빙성이 있다고 검증을 했다가 오히려 신뢰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예, 투명하죠 그게. 근데 왜 공개를 안 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야 될 게 안 되니까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기자회견도 그 뭐 영어로 소통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또 뭐 비밀 엄수 뭐 이런 얘기를 또 할 것이고 민감한 부분 이미 나왔어요. 예. 네. 그러니까 과연 기자들이 구체적인 취재성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충실한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 충실한 답변을 해줘야 그걸 근거로 기자들이 이제 전문가 취재를 통해서 또 검증을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토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많은 기대를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제 경험적인 어떤 추론인데 근데 또 모르죠. 뭐 또 이분이 이제 한국 사람은 아니고 미국 분이니까 또 시원시원하게 또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 근데 저는 네. 이 기자회견을 그러니까 딱 그 연상하면서 국방부 기자실이 막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 그 유튜브 영상이 여러 개 나와서 되게 유명해진 게 국방부 출입 기자들과 국방부 대변인 간의 질의응답 네. 수준을 넘은 논쟁. 그때 홍범도 장군 건이었나요? 그때 여러 아마? 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 어떤 그 장면이 연출이 되는가를 보면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국방부 출입 기자들은 보통 그냥 그것만 어떤 출입하는 그래서 거의 전문 기자화 되어 있는 기자들이 꽤 있어요. 오래 출입하죠. 그리고 오래 예, 출입하기 예. 때문에 이미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정보와 지식을 축적한 기자들이기 때문에 국방부 대변인하고 거의 논쟁 수준의 예. 질의응답을 오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러면 이 에너지 분야, 채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자가 있을까? 아니 이건 기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는 머릿속에 아무리 없죠. 뭐 환경 없죠. 전문 기자, 무슨 전문 기자 이런 게 있는데 에너지 전문 기자는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유능한 기자나 똘똘한 기자는 예. 미리 전문가들한테
내가 뭘 물어야 할지를 쫙 그렇죠. 수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어떤 걸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상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상 답변이 그렇게 나왔을 때 제가 제 질문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고 복수의 전문가들에게 사전 취재를 질문을 뭐 해야 될지를 취재해야 되는 것이죠. 기자가. 여기서 예. 옛날에 이제 누군지는 얘기하면서 사례가 하나가 있어요. 기자회견을 하는데 되게 중대한 기자회견인데 전문가 한 명을 기자가 스탠바이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 문자로 지금 이 사람이 대답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요? 아,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예. 그러니까 요즘 메신저 엄청 발달돼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기자가 딱 전문가 스탠바이 시켜놓고 대기. 그래서 그러면 지금 질문했는데 대답이 이렇게 들어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치고 들어가야 하느냐? 바로바로 하면은 그 부족한 전문성을 조금 보완할 수 있거든요. 매우 유능한 기자네요. 그 기자. 그렇죠. 그렇죠. 예. 보통은 뭐 신경을 쓴다면 그 위에 있는 데스크랑 그 정도의 소통을 하겠지만 전문성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내부에 있는 다른 기자의 도움을 얻는 건 한계가 데스크는 더 분명히 있을 몰라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요즘은 보통 유튜브가 일본은 아마 그 기자회견 자체가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전문가가 계속 코치는 해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네요. 요즘은 또 유튜브로 그냥 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예 또 그렇게 앵커께서 얘기하셨듯이 그 답변을 적어줄 필요도 없이 같이 시청하면서 바로 오래 바로바로 그냥 메신저 소통을 하면 쏴줄 수 되네요. 있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 기자들한테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너무 사전 자료가 부족하죠. 기자들한테 제공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예. 네, 의원실을 통해서 청구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좀 기자회견을 좀 지켜보도록 네. 합시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야 7당이 언론 탄압 저지 공동 대책위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방송 3법을 재추진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네. 추진을 해도 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예. 100%?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은 이전 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진단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노 기자랑 생각이 같을지 다를지 모르겠는데 저는 별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시고. 야칠당이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왔을 때 재표결 들어갔을 때 200석을 과연 채울 수 있을까? 저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저희가 고민정 그 민주당 최고위원하고 인터뷰에서 물어봤더니 플랜 A도 있고 B도 있다던데요. 아, 플랜 B는 뭔죠? 그러니까 근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 뭐 전략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예. 네. 근데 왜냐하면 제가 엊그저께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이제는 전 의원이죠. 그렇죠. 그 유튜브 방송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8명을 설득한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로 보이지만 그게 결코 쉽지가 않다.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8명을 설득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탈당까지도 불사하는 사람들이 8명 이상 나와야 된다는 얘기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8명이 아니라 사실상은 10명, 20명까지도 그런 세력이 형성되어야만 손을 예.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공감을 했고 그래서 192명이 아무리 있다 해도 이 사안은 특히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달리 정부 여당이 수세적으로 느끼지 않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검법들은 뭔가 명분상 예. 뭔가 정부 여당이 수세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여론에 밀리는 감도 있고 그런데 이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그냥 팽팽한 평행선 말 그대로 네. 관점의 차이. 그래서 그 8명을 설득해서 다시 간다? 그건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가요? 그래서 나오는 게 사실 지금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예. 그리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뭐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또 시도가 됐던 사안이라서 지금 무엇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단언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방송 3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문제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방송 3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기존 방송법에 기초해서 올 하반기에 저번에 이제 이재석 기자가 진단해 주신 것처럼 뭐 MBC든 KBS도 이제 전부 다 이제 어떤 그 이사회 교체. 예. 경영진 교체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경영진 교체에서 키를 쥐고 있는 게 그런 방통위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방송 3법 개정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더라도 방통위를 무력화시켜 버리면 그러면 그 기존 공영방송 지배구조로 다시 여권 중심으로 재편하는 건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당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까놓고 이야기해서. 네. 그래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직무를 올스톱이 정지시킨다는 올스톱 거죠. 시켜버리겠다. 예. 그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고민정 의원이 얘기한 플랜 AB에 아마도 뭐 아마 들어가 들어갈 거 있는 것 있지 같아요.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네. 예, 근데 뭐 그러니까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비극이죠. 예, 변칙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결국 예. 이제 그건 어떤 그
잠정적인 조치죠. 예, 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예. 긴급 조치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니 뭐 그 현실은 현실대로 좀 진단을 해야 되니까 냉정하게. 다만 또 제가 약간 이것도 나이브한 생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 방송 3법은 그렇게 재표결 재통과가 안 될지라도 여름에 그 MBC 사장에 대한 어떤 축출 작업을 정부나 대통령실이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총선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KBS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축출 작업이 진행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MBC에 대해서는 어떤 예. 근거로 그렇게 진단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특정 정당의 승리가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하실 분들도 없을 거고 네. 다만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 총선 전에 KBS에 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사장에 대한 축출 작업을 드라이브를 건다. 네. 과연 가능할까? 지금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그렇게 보세요. 나이브할 수 있나요? 이게 좀 너무. 예. 저 개인적인 의견을 그 말을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예, 낙관적이다. 좀 예,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저는 그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총선 결과를 그 의식을 해서 방송 정책의 어떤 수위를 조율할 요량이었다면 그 총선 이후에 방통심의위원회는 이런 행보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방통심의위원회는 독립된 별개죠. 예. 형식상 별개이니까 갖다 붙이는 게 문제다라는 얘기는 성립될 수 있겠지만 예. 저는 지금 경험칙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방심이 어떤 행보를 본다면 과연 그렇게 수위 조절을 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받아왔던 것들이 개선된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현실을 이재석 보면. 기자가 전에 이제 진단한 것처럼 만약에 MBC 사장을 축출하려고 해서 MBC 사장에 뭔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은 아마 그대로 어떤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럼 법원의 소관이니까. 받아들일지 예. 안 받아들일지는 떠나서 가처분까지 내는 것까지는 예.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거는 모르겠으나 정부가 알아서 수위를 조절하고 속도를 조절할 거다? 그럴까요? 드라이브를 걸긴 걸 것이다. 예. 어차피 기회가 그때밖에 없는 건데.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겠고. 아무튼 열어놔야 근데 되는 다만 거니까요.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게 뭐냐면 언론 탄압 국정조사가 있잖아요. 네. 지금 야당들이 이야기하는 게 국정조사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정조사가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어떤 결과를 내오는지는 그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죠. 예. 이거는. 그게 다 역학관계를 형성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 점은 좀 고려해서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언제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이게 그래서 사실 언론계에서도 입법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 국회가 새로 개원을 하면은 이 국정조사에 총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정조사에서 뭐가 나와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뭐 예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뭐 지금까지 문제가 지적된 것들이 없었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정조사가 예를 들어서 그 공영방송 사장 교체 국면에서 진행이 된다. 예. 그리고 거기서 상당히 심각한 어떤 문제의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공유가 된다. 이래 버린다면 이제 그 여론의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상승을 하면서 어떤 그 정부의 어떤 그 속도나 수위를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힘이 그러니까 될 수는 있겠지만 제어력이 되죠. 네. 그것도 역시 일시적일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비관적이십니다. 앵커께서는. 겪은 게 많아갖고 그동안. 다만 이제 그 민주당으로 대표되던 야권과 달리 지금은 어쨌든 7개 정당이고 뭐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고 평가되는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동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좀 부담이다라는 것들이 여당 내부에서도 없지는 않다. 예. 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좀 봐야겠죠. 이게 비관과 낙관으로 나눠서 보기에는 너무 현실이 비관적이기 때문에. 다만 네. 이런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의원들 중에서 과방위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서요. 네. 그죠? 네. 이게 하나의 어떤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분위기, 정서
이런 것들을 엿보는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뭐 야권에서는 언론 개혁이라는 걸 애초에 내걸고 일성으로 내걸고 있는 정치인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과방위로 갈 것이다라고 예견됐던 분들마저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가봤자 이제 수세적인 입장이 될 그쵸. 테니까. 그게 그리고 이제 그 힘들다고 과방위가 인기 상임위가 아닌 이유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역이나 이런 곳에 챙겨줄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작권 한수님이 국민은 진실을 찾아 모여들 거예요. 역사가 그래요. 시선 집중 MBC 너무 걱정 마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댓글 달아주셨는데 걱정 안 해요 저희. 왜냐하면 그 MBC 시선 집중에 가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역사로 기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걱정을 안 한다. 다만 비관은 한다. 비관까지는 아니고 냉정하게 보자. 예. 왜냐하면 희망에 빠져서 또 정신 승리를 하면 안 된다. 실망하신 적이 많은가 봅니다. 아니, 왜냐하면 권력과 방송의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항상 이제 그 부분 어찌 본다면 권력의 생리와 속성이라는 게 바뀐 적이 언제 있었던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아니 맞는 말씀이고 다만 하여튼 제가 뭐 김종배 앵커랑 뭐 커피 내기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KBS, MBC 둘 다 이대로 간다. 오, 예, 그러니까 KBS도 그냥 잠깐만요. 혹시 뭔가 저만 모르는 비밀 정보를 없습니다. 지금 그런 건 입수하고 아니고 얘기 아니에요? 지금?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 KBS도 그냥 비판받는 형태 이대로 그냥 쭉 가고 MBC도 현재 상태로 이대로 가는 그러니까 어떤 변경이 있을 수 없는 역학관계인 것 같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네, 한번 알겠습니다. 커피 내기라도 한번. 예, 네,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언론화 때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